카카오톡에 알겠어. 라는 짧은 답장이 왔을 뿐인데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분명 글자는 짧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갑자기 바빠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상대가 화가 난 건가? 평소 같으면 붙어있던 이모티콘이 오늘은 왜 없지? 마침표 하나가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몸은 이미 별일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가슴이 조금 빨리 뛰고 손끝이 씻고 계속 대화창을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문한 메뉴가 잘못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직원을 불러 담담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 직원을 보게 됩니다. 손이 떨리는지, 표정이 굳어 있는지, 지금 주방 분위기가 어떤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혼나지는 않을지, 옆 테이블까지 불편해지지는 않을지, 그렇게 짧은 몇 초 동안 너무 많은 것을 읽습니다. 결국 그냥 먹거나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 뒤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참 착하네요. 배려심이 많네요. 천사 같네요. 성격이 정말 순하네요. 물론 그 안에 친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눈빛을 먼저 읽고 공기의 결을 먼저 살피고 갈등이 커지기 전에 위험을 먼저 감지하도록 뇌가 훈련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눈치를 본다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우리는 늘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눈치가 빠른 수준을 넘어섭니다. 마치 뇌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표정 하나, 말투의 높낮이 하나, 답장의 속도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살아남는 동안 마음이 점점 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예민하게 조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작은 신호를 당신의 신경계는 중요한 경보로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어.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짧은 연락에도 긴장하는지, 왜 별일 아닌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늘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지쳐 있는지, 그것이 게으름도 아니고 유난도 아니고 약함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파트의 다음 내용을 써드릴까요? 카카오톡에 알겠어. 라는 짧은 답장이 왔을 뿐인데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나요? 글자는 몇 개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상대가 화가 난 건가? 왜 오늘은 평소처럼 이모티콘이 없지? 왜 이 짧은 문장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몸은 이미 별일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손끝이 굳고 대화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게 됩니다. 식당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주문한 메뉴가 아니라 다른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직원을 불러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먼저 분위기를 읽습니다. 직원의 손이 떨리는지, 표정이 굳어 있는지, 뒤에서 매니저가 보고 있는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혼나지 않을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지, 그렇게 아주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살핍니다. 결국 그냥 잘못 나온 음식을 먹거나 미안하다고 먼저 말한 뒤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착하다고 말합니다. 배려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성격이 참 부드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언제나 단순한 친절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갈등이 커지기 전에 먼저 공기를 읽고 누군가의 표정을 먼저 살피고 위험이 터지기 전에 먼저 눈치채도록 뇌가 오래 훈련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눈치라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도 우리는 늘 분위기를 읽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눈치가 빠른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뇌가 하루 종일 꺼지지 않는 레이더처럼 작동합니다. 말투의 미세한 변화, 답장의 속도, 한숨의 길이, 침묵의 온도까지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는 동안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약하다고 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뇌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해 너무 예민하게 조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작은 신호를
당신의 신경계는 중요한 경보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왜 어떤 사람은 사소한 연락에도 긴장하는지, 왜 작은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리는지, 왜 늘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지쳐 있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것은 유난도 아니고 약함도 아니고 어쩌면 아주 오래된 생존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반, 코문, 토이, 팁툭비트, 버니, KH용. 과하게 예민해진 뇌는 세상을 중립적인 사건들의 흐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치 위험 지도가 펼쳐져 있는 곳처럼 봅니다. 누군가의 짧은 답장, 잠깐 길어진 침묵, 평소보다 낮아진 목소리, 시선을 피하는 작은 행동까지도 뇌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한 변화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신경계에는 중요한 신호처럼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카톡으로 알겠어 라는 답장이 왔다고 해봅시다. 원래라면 그저 이해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장에 이모티콘이 없습니다. 평소에 붙던 도 없습니다. 말끝이 조금 짧고 마지막에 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곧바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내가 부담스럽게 말했나? 상대가 기분이 상했나? 이제 나를 싫어하나? 이 관계가 변한 건가? 아직 아무 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몸은 먼저 긴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뇌가 불확실한 틈을 위험으로 채우는 습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작은 신호를 놓쳤다가 갑자기 혼나거나 관계가 차가워지거나 분위기가 무너지는 경험을 반복했다면 뇌는 배웁니다.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미리 알아차려야 덜 다친다. 그래서 평범한 문장 하나도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밤늦게 울리는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시에 휴대폰이 울리면 어떤 사람은 누가 이 시간에 전화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민해진 뇌는 그 순간 곧바로 최악의 장면을 펼칩니다. 병원, 사고, 부모님, 이별 통보, 누군가의 분노, 갑작스러운 책임. 아직 전화를 받지도 않았는데 심장은 이미 뛰기 시작합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몇 초 동안 몸은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굳어버립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레이더는 계속 작동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누구를 보지 않는지, 팀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딱딱한지, 선배의 한숨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오늘은 의견을 말해도 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조용히 있는 편이 안전한지 빠르게 계산합니다. 남들은 그냥 회의가 시작되었다고 느끼지만 이 사람은 이미 방 안의 공기를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때로 매우 섬세해 보입니다. 실제로 섬세함은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미묘한 기분을 알아차리고 불편한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세함이 늘 빠른 심장 박동, 불면 자기 비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신경계의 과부하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레이더는 한때 그 사람을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을 피하게 했고 더 큰 상처를 막게 했고 위험한 분위기에서 먼저 물러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레이더가 이제 꺼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에도 계속 위험을 찾고 안전한 관계 안에서도 버려질 가능성을 계산하고 쉬어도 되는 밤에도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락 하나가 하루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가 관계의 판결처럼 느껴지고 침묵 몇 분이 거절처럼 느껴지고 평소와 다른 말투가 곧 다가올 폭풍의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이미 수많은 시나리오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예민함의 뿌리가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사건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그것은 아주 작고 반복적인 상처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을 움츠리게 만든 경험들이 쌓여 어느 날 뇌가 세상을 위험하게 읽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부를 계속 써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큰 일을 겪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다른 사람들은 더 힘든 일을 겪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정도로 예민할까? 특히 오래 버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환경에서는 이런 생각이 더 쉽게 생깁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아파도 티내지 않고 민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삼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기 고통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처는 꼭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반복되면서 사람을 바꿉니다. 전쟁이나 큰 사고처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건만이 마음을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의 공기가 늘 불안정했고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고 잘못한 일이 없어도 갑자기 혼날 수 있었고 성적이나 성과로만 인정받았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고 힘들다고 말해도 별일 아니라는 반응만 돌아왔다면 그 역시 신경계에는 깊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현관문이 평소보다 조금 세게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압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야 한다. 지금은 눈치를 봐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팀장의 표정을 확인한 뒤에야 보고서를 보냅니다.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도 괜찮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면 짐이 될까봐, 유난스럽게 보일까봐 그냥 또 혼자 견딥니다. 이런 경험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하나가 아주 작아 보여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상처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뇌는 사회적인 기준으로 고통의 크기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뇌가 묻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안전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오랫동안 확실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면 신경계는 스스로 경계를 높입니다. 더 빨리 눈치채고 더 많이 대비하고 더 쉽게 긴장하도록 바뀝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관계의 상처를 복합 외상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창한 단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큰 충격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된 불안과 위축이 마음과 몸에 함께 새겨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직도 작은 표정 변화에 얼어붙고 짧은 답장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편히 쉬는 순간에도 어딘가 긴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래 안전하지 못했던 뇌가 아직도 당신을 지키려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시간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이 놓치는 아주 미세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어둠을 오래 지나온 사람은 작은 빛을 빨리 알아봅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 별일 없이 눈을 뜬 것,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 누군가가 늦지 않게 답장을 보내준 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한때는 너무 간절했던 안전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상처 이후의 삶의 작은 부분을 더 깊게 붙잡게 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티데시카이와 로렌스 켈후는 이런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성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이 사람을 더 좋게 만든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무너진 뒤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깊이로 삶과 관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지나쳤던 안정, 친절, 침묵,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슬픔도 빨리 알아차립니다. 누군가가 나 괜찮아라고 말해도 입꼬리가 조금 굳어있는 것을 봅니다. 평소보다 답장이 조금 느려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목소리 끝이 살짝 가라앉았다는 것을 듣습니다. 술자리에서 모두가 크게 웃고 있을 때도 한 사람이 웃는 얼굴로 울음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물 한 잔을 밀어주거나 집에 잘 들어갔는지 카톡을 남기거나 아무 일도 아닌 척 옆자리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길러진 관찰력입니다. 자신이 한때 누군가의 표정과 기분을 읽어야 안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미세한 흔들림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예민함은 때로 너무 피곤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을 그들은 멈춰서서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처를 아름답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픔은 칭찬받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더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그 자체는 존중받을 이유가 아니라 돌봄받아야 할 흔적입니다. 다만 그 상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썼고 결국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감각으로 바꾸어낸 당신의 생존 방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마음 아픈 역설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의 아픔에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물어봐 주기를 바랍니다. 별일 없는 얼굴 뒤에 숨겨둔 피로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자신의 긴장을 조금은 읽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면 마음은 동시에 뒤로 물러납니다. 연락이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럽고 너무 늦게 오면 버려진 것 같고 다정한 말이 들리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변할지 몰라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모순된 성격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오래 불안했던 뇌가 만든 생존 방식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언제나 안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면 뇌는 사랑을 단순한 안식처로만 저장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곳이면서도 동시에 다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안기고 싶지만 밀어낼 준비를 하고 기대고 싶지만 혼자 버티는 쪽을 선택합니다. 친구가 새벽 3시에 전화하면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이 무너질 때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순간에도 긴장합니다. 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상대가 나를 귀찮아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는 혼자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민폐 끼치기 싫다는 말이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삼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버려질까봐 먼저 물러나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그들은 아주 아픈 이야기를 농담처럼 말합니다. 내 인생은 그냥 블랙 코미디야 라고 웃어 넘깁니다. 사람들은 그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단순한 가벼움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너무 무거운 기억을 그대로 꺼내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아서 농담이라는 얇은 포장지로 감싸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방식을 승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통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꾸면서 잠시나마 그 기억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통제입니다. 이상하게 큰 사건 앞에서는 침착한데 아주 작은 변화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근도 견디고 어려운 프로젝트도 끝까지 버티고 팀장의 날카로운 말도 참고 넘기지만 회의 시간이 갑자기 5분 앞당겨졌다는 카톡 하나에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보고서 폰트가 틀어져 있거나 책상 위펜이 제자리에 없거나 약속 시간이 갑자기 바뀌는 일에 과하게 예민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까다롭거나 소심해서가 아닙니다. 삶이 오랫동안 예측 불가능했을 때 작은 질서는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적어도 내 책상 위에서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일정만큼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다시 준비할 권리를 빼앗기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도 비슷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혼나지 않을 것 같고, 빈틈이 없으면 버려지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해내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입니다. 회사에서 늘 먼저 확인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책임감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실수하면 관계가 깨질 것이라는 오래된 공포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들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도망치고, 농담으로 아픔을 감추고, 작은 변화를 과하게 통제하려는 모습은 모두 한 가지 문장을 가리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너무 오래 불안정한 곳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신경계는 아직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답은 자신을 억지로 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민함을 당장 없애버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뇌에게 천천히 새 데이터를 주는 일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모든 사람이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작은 부탁을 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아주 작고 반복적인 경험으로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7번째 부분을 계속 써도 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응에 이름을 붙이세요. 짧은 카톡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왜 또 이러지 하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안에 경보 장치가 다시 울리고 있구나. 지금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순간 감정에 휩쓸리던 뇌는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붙잡는 힘입니다. 둘째, 과거의 나에게 인사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마음속으로 말해주세요. 그때 정말 많이 무서웠겠다. 그래도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 네가 그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이 말은 과거를 미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전투 모드로 버텨온 신경계에게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고 알려주는 말입니다. 셋째, 아주 작게 안전하게 기대는 연습을 하세요.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조금 지쳤어. 이 메뉴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해. 잠깐 쉬고 싶어. 이런 작은 문장을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건네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 경험을 천천히 쌓아가세요. 뇌는 말보다 경험으로 더 깊이 배웁니다. 안전한 의존은 약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숲속의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번개를 맞고 거센 바람을 견딘 나무에는 나이테와 상처 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쉽게 꺾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다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자신의 마음이 겹쳐 보였다면 댓글에 작은 점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지도를 함께 더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오늘 밤만큼은 마음속 경보음이 조금 작아지고 당신이 조금 더 편안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